전혀 모르는 30대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중생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배포한 19살 배모군에 대해 소년범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선종구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182억 원이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긴급체포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어제 저녁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도주했다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지며 논란과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를 특정해 지난 2일 이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이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긴급 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주거지, 휴대폰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만큼 긴급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 씨는 취재진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폭행 혐의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 여성 가족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황당하다고 한탄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무슨 법이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황당하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SNS에서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냐며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분노가 더욱 차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고 이 누리꾼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꼬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판사는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씨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은 이 긴급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람이 크게 다쳐 경찰이 체포했는데 영장이 없어서 위법하다니 법원이 개판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다 같은 부정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님, 풀어주셨으니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셔야죠나 이 자식 풀려나서 판사 마누라남 폐기해라 같은 영장기각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글도 쇄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앞에서 사건 내용과 영장 기각 사유 그리고 네티즌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위법한 긴급 체포여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일단 이 긴급 체포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긴급 체포라는 것은 그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행범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가 있고,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 혐의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에 그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자신이 모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서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257조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해죄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해서 집을 찾아가서 체포를 해왔는데 이게 법원 말대로 좀 위법한 긴급 체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의 그 체포 상황을 철도 경찰에서는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에 주거지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자던 이 씨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런 이제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서 예외를 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긴급 체포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긴급 체포는 이제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대로 긴급 체포의 요건은 일단 혐의의 상당성,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런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사후 정황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긴급 체포를 해오면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긴급 체포 이후에는 그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긴급 체포서를 첨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로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 이제 황당해하고 네티즌들도 또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수사를 주도했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체포 당시 이 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휴대전화 발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데다가 도주와 극단적인 선택 등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긴급 체포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제 경찰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씨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는 긴급 체포의 여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구속심사였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에 집중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또 유사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가장 원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무슨 대책이든 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 원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19억 원 수준이었던 선종구 전 회장의 연봉은 2008년에서 2010년엔 55억 원 내외로 3배 가까이 올랐고 롯데하이마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부당증액분 182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보수증액분 182억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하지만 원심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선종구 전 회장의 보수증액분 182억 원이 모두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가운데 주범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0대 주범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제2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19살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범 닉네임 슬픈 고양이 20살 류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목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4살 A씨는 의대생이던 2018년 9월 3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22살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자꾸 몸을 만지는 데 대해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날이 밝은 오전 B씨가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결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B씨를 또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성관계는 여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구치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판사는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명시적인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2010년과 2015년에도 강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B씨를 만난 시점을 전후로 다른 여성을 5명 더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그릇된 성의식을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질타입니다. 이 사건 관련 지난 4월 22일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논란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전북대는 지난 4월 29일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이 씨를 제적하고 출교 처리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긴 했지만 2010년과 2015년이면 A씨가 지금 24살이니 14살과 19살, 10대 1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심란하고 아찔합니다. A씨는 의과본과 4학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청와대 청원인 말맞다나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엔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선처해주는 관행 아닌 관행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